제가 이제 그 공무원 생활을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게 뭐 적성에 안 맞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제일 큰 이유 중 하나가 이제 공무원 생활 할 때까지도 제가 건강이 되게 안 좋았어요. 공무원이 되면 술자리가 엄청 많아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 공무원 되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돈 안 내고 매 주에 한 5일 이상은 술 마실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그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매일매일 술자리요. 매일매일. 특히 이제 중앙부서로 올라갔을 때, 행정안전부 올라갔을 때 매일 밤마다 술자리요. 술자리. 그러니까 점심 때도 가서 술 마시고 저녁 때 가서 또 술 마시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가지고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은 공무원 하시면 이제 괜찮습니다. 근데 뭐 공무원이라고 해서 모든 그 자리가 모든 뭐 그게 뭐 무조건 술을 많이 마셔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분위기가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뭐 또 여성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술 같은 걸 갖다 또 많이 강요하는 이런 분위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근데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원하시기만 한다면 뭐 거래처라든지 뭐 관련 뭐 이런 사업장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뭐 그 같은 공무원끼리 뭐 이렇게 뭐 예산으로도 술을 많이 마셔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회가 되게 많다는 거.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 공무원 시험만 합격하면 여러분 천국 같은 세상이 이제 열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려 이제 다 정리했습니다. 조선은 이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구별하셔야 돼요. 구별.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있지 않습니까? 관어상인이 주인공이에요. 관어상인. 기본적으로 국가에서는 있죠. 전근대 경제에서는 국가에서 상업을 통제하려는 모습을 갖다 보여줘요. 농본 국가이기 때문에 상업을 일정 수준까지 안 키우려는 모습을 보여줘요. 아니 상업이 진흥되면 좋지 않습니까? 상업이 일정 수준 이상 일어나 버리면 그 뭐랄까 대공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대공황 같은 경제 불황들이 주기적으로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게 전근대 국가들은 되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근대 국가들은 상업을 갖다 국가에서 항상 통제를 하고 있죠.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업을 갖다가 안 키우려는 견제하는 모습들을 오히려 보여줘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관어상인, 상인들을 갖다 국가에서 통제를 하는 요런 성향들, 이게 이제 원래 원칙이에요. 그래서 경시서 같은 이런 기구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고려 때도 이 시전 상인들을 갖다가 국가에서 통제를 했었고, 조선도 이 시전 상인들을 갖다 통제를 하는 거예요. 고려의 시전 상인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물건을 갖다 파는 상인들, 국가에 허락받은 상인이고요. 그 허락에 대한 대가로서 그 물건들을 갖다 국가에 공급하는 상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시전과 관련된 몇 가지 용어들 추가로 정리하겠습니다. 조선에 이런 시전 상인들이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이 시전 상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있죠. 6가지 물건을 파는 시전 상인들을 유기전이라 불렀습니다. 유기전. 이 유기를 갖다가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뉘앙스는 잡아두세요. 이 시대 때 좀 가볍고 있지 않습니까? 가치가 딱 일정한, 그러니까 뭔가 화폐로 쓰일 수 있을 듯한, 조선전기까지만 해도 있지 않습니까? 화폐, 상평통보가 유통되기 전이다 보니까 화폐의 역할을 할 애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주로 이제 옷감으로서 화폐의 역할을 갖다 할 수 있는 요런 있죠. 종이라든지 옷감 같은 거, 요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유기전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요런 것들을 판매하는 그 대표적인 시전상인, 6개의 물품을 판매하는 대표적인 시전상인을 유기전이라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유기전을 갖다 이제 감시하는 있지 않습니까? 경시서. 고려의 경시서가 조선 초기까지 그대로 연결되다가 나중에 이제 평시서로 이름을 바꾸는데 평시서는 시험에 좀 잘 안 나오는 편이에요. 일단은 이제 기억은 해두세요. 조선 전기도 이제 그 상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상인들이 관어 상인이었다.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 이 상업의 주도권이 민간으로 넘어가 버려요. 국가가 있죠. 상업을 갖다 통제하려고 하는데 조선 후기 가면 상업의 규모가 너무너무 커져 버리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증가해 버리면서 국가가 더 이상 상업을 통제를 못하면서 민간 영역의 상업 영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들을 갖다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선전기와 조선 후기를 갖다 일단은 구별해야 돼요. 조선전기는 관어상인, 시전상인 같은 애들이 상업의 주인공이었고 조선 후기에서는 민간 상인들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구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조선전기와 후기를 관통해서 조선
전체의 조선의 특징이 되는 상업 세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장시와 보부상입니다. 장시 보부상은 조선 전기에만 아니라 조선 후기에만 아니라 조선 전후기를 관통하는 있지 않습니까? 조선 상업의 특징이 바로 장시와 보부상이라는 거예요. 장시는 지금도 있어요. 시골에 가면 5일장 해가지고 5일마다 있죠. 장시가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요게 이제 처음 시작됐던 게 성종 때예요. 전라도 일대에서 처음 시작됐고요. 15세기에. 그리고 이게 이제 임진을 한 직전에 이미 전국에 띄엄띄엄 설치가 됐고, 이게 임진을 한 이유가 있죠. 전국 방방곳곳 마을마다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전국에 이제 천여 개, 그리고 일부는 있죠. 상수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장 이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이 장시라는 그 시장, 정기적인 시장은 있지 않습니까? 조선 전기부터 조선 후기로 점차 확대되어 갔다. 이렇게만 뉘앙스를 잡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장시랑 이제 연결해야 되는 키워드가 보부상이에요. 보부상. 이 보부상은 뭐냐면 그 정기적인 5일장 있지 않습니까? 5일장을 갖다 연결해주는 행상이에요.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 오늘은 여기서, 그 다음날 여기서, 그 다음날 여기서 하면서 삥 돌아가면서 이제 장시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행상,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는 상인들을 갖다 보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시와 세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유명한 리어카 있지 않습니까? 리어카 메이커가 장보고 하는 메이커가 있었어요. 장보고. 장을 보다 뭐 이런 의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바다의 왕 장보고 이름을 갖다가 이제 뭐 이렇게 중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보고. 요 장보고의 장, 그 다음에 보의 보부상에서 장시랑 이제 보부상을 갖다 두 개 세트로서 꼭 연결을 해 주십시오. 얘들은 조선 전기라든지 조선 후기로 딱 특징 지으면 안 돼요. 조선 전기에도 있었고 조선 후기에도 활발하게 활동했던 애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선 후기로 넘어가줘야 돼요. 조선 후기로. 조선 후기에 제가 이미 예고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로 가면 상업 규모가 엄청나게 폭증하게 된다고 했어요. 폭등하게 된다고 했어요. 엄청나게 규모가 커진다고 했어요. 먼저 그 원인 진단부터 하죠. 원인 진단. 왜 조선 후기 경제 규모가 갑자기 이렇게 커지게 되고 세상이 확 바뀌게 되었는지 두 가지를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이미 배우셨던 대동법에서 파생되는 공인의 활동이에요. 공인의 활동. 대동법은 뭔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대동법의 효과 중에 하나 있죠. 효과 중에 하나가 선해청이라는 게 설치되고 있죠. 요건 지금의 조달청이랑 비슷하다고 했어요. 관청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갖다 조달하는 조달청이에요. 근데 이 상인들이 직접 물건을 조달하는 게 아니라 공인이라는 중개 상인들을 갖다 이용해 가지고 얘들에게 공가를 지불하고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갖다 조달해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대규모 중개 상인인 공인들이 있죠. 주문을 공인들이 큰 돈을 가지고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일자리들을 갖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자리들을. 그러면 이제 그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활발하게 발달할 수 있는 있죠. 기여를 갖다 했던 세력이 바로 공인이에요. 대동법에서 파생되는 공인의 활동. 그리고 이제 이 공인들이 이제 이런 장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대규모 독점적인 중개 상인으로 성장하는데 그게 도고예요. 도고는 특정한 물건을 갖다 독점적으로 판매를 하면서 있죠. 독점적으로 판매를 하면서 막 물가 폭등을 야기하기도 했던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키워드가 도고라는 키워드요. 역시 조선 후기를 특징 짓는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인이 있지 않습니까? 공인이 일자리를 만들어줬다면 이양법은 있지 않습니까? 노동력을 갖다 공급하게 돼요. 이양법이란 농법에 대해서 제가 다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양법의 효과 중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노동력 절감이에요. 노동력 절감. 벼농사에서 가장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요소가 뭐냐면은 바로 잡초 제거예요. 잡초 제거. 그런데 이양법은 벽실을 갖다 규칙적으로 씻기 때문에 이전의 직파법에 비해서는 잡초 제거가 엄청나게 용이한 거예요. 한 사람에서 한 5명분의 일을 갖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5명의 노동력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1명만 있으면 그 5배의 땅을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법의 효과 중 하나가 광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넓을 광자, 넓은 영토를, 넓은 농지를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4명이 백수가 되죠. 시골에서. 그러니까 이 시골에서 이제 백수가 된 4명이 있지 않습니까? 임금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임금 노동자가 돼가지고 아까 공인이 만들어줬던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있죠. 일자리들의 노동력을 갖다 공급해주게 되는 거예요. 대동법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광작은 있지 않습니까? 노동력을 공급해주고 그러면서 조선 후기의 상품 화폐 경제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 이제 이미지화 시킨 거예요. 선해청에서 공가를 받는 공인들이 있죠. 얘가 이제 장시라든지 상인, 광산, 그 공장, 수공업자들한테 일자리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광작으로 인한 있죠. 농민층의 분화. 한 명의 농민은 분홍이 되겠죠. 그러니까 5명분의 목을 갖다 전부 다 이제 자기 가지니까. 그리고 이제 4명은 이제 백수가 되는 거예요. 임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요런데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의 상품화폐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된다. 이게 시스템이에요. 근데 뭐 이 시스템 자체를 갖다 많이 물어보진 않는데 이해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조선 후기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있죠.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있죠. 이제 얘들 경제 규모가 너무 커져 버리다 보니까 통제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 후기의 상공업의 주인공들은 민간 분야가 되게 돼요. 국가가 통제를 못할 정도로 규모가 커져 버리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조선 후기에 3명의 3대 새로운 경제 주체가 등장하게 돼요. 조선 전기에는 볼 수 없는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무조건 조선 후기가 되는 거예요. 조선 후기 이제 3대 있죠. 새로운 경제 주체가 등장하는데 일명 있지 않습니까? 난공사예요. 얘들이 이제 대충 두 문자 따다가 제가 고민하다 이제 난공사라 확정을 했습니다. 우리 공사하는 거예요. 공사. 뭐 이제 인부들이 공사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공사예요. 그 난공사 해가지고 이제 조선 후기의 새로운 3대 경제 주체, 난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공인, 중개상인, 그 다음에 이제 사상 요런 애들이 새롭게 이제 등장해가지고 있죠. 조선 후기의 새로운 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난전이라는 애는 있죠. 누구랑 경쟁자면 시전상인이랑 경쟁자예요. 그래가지고 시전상인부터 먼저 완벽하게 정리하고 있죠. 난전으로 접근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전상인, 여러분이 아는 그 시전상인이에요. 국가의 물품을 갖다 제공하고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적 판매권 행사하는 관원상인 똑같아요. 조선전기랑 고려랑 정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시전상인이 조선 후기대에도 있는데 얘들이 이제는 조선전기에는 지네가 주인공이었는데 조선 후기에는 이제 도전받는 모습을 보여줘요. 도전. 누구한테 도전을 받냐면 바로 난공사 중 난전한테 도전을 받아요. 난전은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시장통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물건들을 갖다 길에서 어지럽게 막 혼잡하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냥 난전이에요. 난전. 여러분 동대문, 남대문 들어보셨죠? 동대문, 남대문이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한양의 대표적인 이게 난전이요. 당시에는 뭐 7패, 2연 뭐 이런 식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난전들이 경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난전에서 시전에서 파는 있죠. 물건들을 갖다 같이 파는 거예요. 어디가 쌀까요? 어디가 쌀까요? 얘가 쌀까요? 얘가 쌀까요? 자연히 얘들이 싸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난전 가서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전상인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는 국가에 특정한 물건들을 갖다 제공하면서 이 물건을 갖다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한을 갖다 얻었는데 너네는 허락도 안 받고 있죠. 나랑 똑같은 물건을 더 싸게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시전상인들이 국가에 얘기를 합니다. 저 난전들이 나의 특혜를 침해한다면서 저한테 저 난전을 탄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하면서 조선 후기에 읍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주는 거야. 뭐를 주냐? 금난전권, 금하다,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 몽둥이 같은 걸 들고 있지 않습니까? 난전을 펼치는 상인들을 갖다 때려잡을 수 있는 권한을 갖다 줬던 거예요. 그게 금난전권이에요. 금난전권. 그러면 여러분 금난전권은 조선 전기에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조선 후기에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역시 조선 후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난전이 나와야지. 난전이 조선 후기 현상이야. 난전이 나와야지 금난전권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조선 전기에는 난전이 없기 때문에 금난전권도 필요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이 금난 정권을 갖다 시전이 남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시전 상인들이 기득권들이에요, 기득권. 그리고 이제 조선의 막 노론이라든지 이런 기득권들이 돈줄이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정조가 있지 않습니까? 명분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통해서 있죠. 서로 경쟁을 하면 물건값이 저렴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이득을 갖다 보게 되겠죠. 이런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갖다 위해서 유기전을 제외한 모든 상품 아니에요. 유기전이라는 시전상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6개의 물건을 제외하는 있지 않습니까? 금난 정권을 정조가 폐지시켜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정조 때 금난 정권 단순, 신해통공해가지고 금난 정권 폐지 단순 암기를 갖다 했었어요. 그걸 갖다 이제는 이해를 하는 겁니다. 신해통공, 정조가 있죠. 유기전을 제외한, 자, 요 수식어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 수식어를 빼고 해도 틀린 선지는 아니에요. 정조가 금난 정권을 폐지하였다. 신해통공을 통해서. 이거 맞는 선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틀려요. 정조가 유기전까지, 유기전을 포함한 금난 정권을 폐지시켰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해통공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난, 공사에서 두 번째 공으로 들어갑니다. 공인은 여러분 익히 알죠. 그러니까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공인. 대동법의 실시로 등장한 중개상인. 이름 보면 좀 만만해 보이는데 얘들이 만만한 애들이 아니에요. 대규모 중개상인입니다. 그러니까 공가라는 대가를 받고 있죠. 조달청, 선해청에 이제 물품을 갖다 공급하는 국가랑 상대하는 상인이다 보니까 규모가 있는 상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얘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나면 있지 않습니까? 도고라는 독점적 중개상인으로 성장을 해서 특정 물건을 갖다 독점 판매를 하면서 매점 매석을 해가지고 있죠. 매점 매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불법적인 이익들을 갖다 취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허생전 읽어보셨죠? 허생이 도고행위를 통해 가지고 있죠. 특정한 물건을 갖다 독점해서 폭리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도고행위예요. 도고행위. 그 시대 때 그런 모습들이 유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선 후기의 소설 있죠. 박지원이 썼던 그러니까 허생전이라는 소설에 그런 도구행위를 담고 있는 허생의 활동 같은 게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공사의 마지막 사예요. 그러니까 자, 사상은 뭐냐면 상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각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있죠. 유명 상단이에요. 상단. 회사 같은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뭐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이런 그룹 같은 거.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상단, 민영 상단이 형성이 됐던 거야. 여기서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 그 상단의 이름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상단이 어느 지역을 기반을 두고 있는가, 그리고 얘들의 활동상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걸 갖다 연결해 줘야 돼요. 이거 되게 빈출되고 있습니다. 잘 정리해 주세요. 먼저 만상은 있지 않습니까? 얘들 만주 상인, 만주 애들이랑 상대한다 해서 만상이라 불렀어요. 만주. 그러다 보니까 만주랑 가까운 곳 의주에 자리할 거였어요. 의주 만상. 당연히 총과무역이겠죠. 그 다음에 평양 유상. 평양에 있지 않습니까? 상업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청나라, 중국과 한양, 우리 수도를 갖다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당연히 청가 무역을 하는 거예요. 이 평양 상인들을 갖다 유상이라 불러요. 요거는 암기하는 팁이 필요합니다. 평양 유상. 암기를 할 때 이렇게 암기하십시오. 자, 평양에 야자 있지 않습니까? 야자 있죠. 야자를 90도로 세워보십시오. 무슨 글자예요? 이렇게 세우면 유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야유를 보내다. 암기법이 이상하다고 야유를 보내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야유 해가지고 평양과 유상을 연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개성, 송상은 그냥 암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역사 상식 조금만 있다면. 우리 개성이 그 왕건이 고려를 세워서 수도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송악이라 불렀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송악 아시죠? 그래가지고 송상, 개성, 송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얘들이 가장 유명한 상입니다. 시험에도 가장 핏줄되겠죠. 가장 잘 나갔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뭐 당시에 삼성? 근데 삼성도 뭐 영원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반도체 산업이 이제 거의 뭐 레드오션이라 가지고 요즘 삼성 주가도 엄청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용이라는 인물이 이제 어디까지 해줄지 모르지만 일단은 이제 삼성도 이제 영원하리라고는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그래 이 당시 가장 잘 나갔던 애 있죠.
송상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얘들은 어떻게 왜 잘 나갔나가 중요해요. 왜 잘 나갔나? 송상이 딱 중간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들은 청나라와 있지 않습니까? 일본 상인들 중개무역을 했던 거예요. 중개무역. 그 얘는 일본과도 이제 관련이 돼 있고 청과 무역에도 그 연관이 돼 있다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개성송상은 있지 않습니까? 특이한 게 특산품, 진해만의 특산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개성인삼이에요. 개성인삼. 그 다음에 얘들은 또 특이한 게 몇 가지 포인트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상당히 정비가 돼 있었어요. 다른 상단에 비해서. 그러니까 송방이라는 있지 않습니까? 전국 체인점까지 가지고 있어요. 전국 체인점. 그리고 회계함에 있어서 회계 방식이 우리 복식부기 쓴 지 우리나라 지금 한 15년, 2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얘들 이미 복식부기의 일종으로 갖다 사용하고 있었어요. 회계 방식도 상당히 선진적이었고 그 시스템도 잘 정비되어 있었고 특산품 진해만의 어떤 그 특산품이라고 해야 되나 물건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당대 가장 그 수준 높았던 상인 얘들이 개성송상입니다. 그 다음에 동래내상 동자가 동쪽, 레자가 올레자예요. 동쪽에서 오는 일본이 우리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오는 있죠. 애들을 갖다 상대하는 상인들 그게 레상이에요. 동래 레자 따가지고 레상 이렇게 부릅니다. 일본과 무역했던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경강상인 너무 쉬워요. 경자가 서울경자예요. 서울경자. 그 다음에 강자가 강강이에요. 서울에 있는 강 이름 뭐예요? 서울에 있는 강? 모르는 사람 없죠. 한강이죠. 그러니까 한강을 중심으로 하지만 이제 뭐 한강에서만 활동했던 건 아니에요. 한강을 중심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얘들이 배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배를 타고 이제 바다라든지 한강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상인들이 있죠. 주로 이제 운송업, 그 다음에 나중 돈을 많이 벌면 배를 만드는 조선업에도 활동을 했던 상인들이 경강상인이에요. 배를 타고 활동한다고 해서 선상 이렇게 부릅니다. 선상. 그리고 이것들도 도고행위를 많이 해요. 서울로 들어오는 쌀들 있죠. 식량들을 얘들이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쌀값 폭동을 갖다 야기하기도 했던 나쁜 놈들이죠. 예, 얘들을 갖다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역, 그 다음에 이제 특징들. 송상의 특징이 많고 시험에도 빈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기타 내용이에요. 자, 우리 장시 이미 배웠죠. 조선 전기 때. 조선 후기 때도 장시 있어요. 더 활성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 때는 또 이 장시 친구, 장시보다 잘 나갔던 장시의 라이벌이 등장하게 돼요. 그게 이제 포구입니다. 포구. 장시는 조선 전기 나오기 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전국 천여개 이렇게 버리면 요거는 조선 후기가 돼버려요. 자, 포구는 뭐냐면 이거는 주로 이제 조창이에요. 조창. 세금을 갖다 옮기는 조창 같은 게 지방에 이제 세금이 결집되는 조창이라는 이런 지역들이 한 번씩 형성된다고 했어요. 가지고 이 조창들이 대부분 강을 끼고 있는 물길을 끼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 물길을 끼고 있는 포구를 갖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죠. 장시보다 규모가 큰 이 상거래 구역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포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로 이제 물길을 끼고 있다 보니까 선상들이 주로 활발하게 활동한 거 포구. 어렵게 기억하지 말고 그냥 이제 장시랑 비슷한 있지 않습니까? 물길을 따라 형성된 포구도 조선 후기에 활발하게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객주여각은 역시 어렵게 들어가지 말고 있죠. 조선 후기 경제가 발달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객주여각 같은 중개상인들이 활발하게 등장하였다. 뭐 거강꾼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그냥 조선 후기다 이 정도 연결해 줄 수 있으면 돼요. 뭐 어렵게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주로 조선 전후기를 구별하는 키워드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화폐 들어가겠습니다. 조선 전기화폐 들어갈 건데 조선 전기화폐는 별로 안 중요해요. 상평통보가 압도적으로 중요하죠. 하지만 이제 조선 전기화폐 중에서도 뭐 언급되는 화폐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화예요. 저화는 왜 시험에 그나마 출제가 되냐면 유통에는 실패했지만 이게 우리 역사상 최초의 지폐예요. 지폐. 고려 말 공양왕 때 처음으로 나왔고요. 나중에 조선 태종 때 다시 간행되는 있죠. 재발행되는 화폐, 저화라는 좀 특이한 지폐가 나왔었다. 그리고 나머지 조선전기 화폐들은 전부 다 유통 실패했다. 그리고 국식, 포화 등이 화폐 대용으로 사용되었다. 이거는 상식이에요. 상식, 저화만 확실히 기억을 하십시오. 우선. 그 다음에 이제
정근대 화폐 중에 유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유통에 성공한 상평통보가 드디어 나오셨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조선 숙종. 숙종이란 왕들이 화폐랑 인연이 깊다고 했어요. 조선 숙종 때 상평통보. 조선 숙종하면 그 3대 황국 그 왕이에요. 그 왕 때 이제 상평통보가 나오게 됩니다. 숙종이란 왕도 이게 좀 되게 이제 시읒자라면 치네요. 그러니까, 여색을 많이 밝혔던 왕이죠. 동시에 그 3대 황국 시읒자 그리고 상평동부 시읒자 많이 시읒자랑 많이 친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그러니까 그 송시열 그리고 이제 또 누구야 박세당 이런 인물들 전부 숙종 때 인물입니다. 이 숙종 때 상평통보라는 우리 화폐 역사상 최초로 있지 않습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정근대에 유통에 성공한 화폐가 등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상평통보의 특징 중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화폐를 갖다 꼭 상평통보만이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화폐들을 갖다 정근대 화폐들을 보시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지금의 화폐는 한국은행에서만 찍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근대 화폐들은 막 찍어요. 아무 데서나. 주로 이제 군대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많이 찍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 단위의 군영 뭐 이런데 군영이라든지 뭐 도 단위 뭐 이런 데서 지방군을 운영하거나 중앙군을 운영하기 위해서 화폐들을 갖다 많이 찍었다. 지금 화폐와 차이점.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일정 수준 이상 조선 후기에 발전하면서 각종 신용화폐, 여러분 알고 계시는 뭐 수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되게 특이한 현상 중 하나가 전황이에요. 전황. 조선 후기를 조선 후기의 경제 현상을 특징 짓는 모습 중에 하나가 전황입니다. 전자가 돈전자예요. 돈전자, 화폐 전자. 그 다음에 황이 아까 봤던 구황할 때 황자, 마를 황자예요. 마를 황자. 돈이 마르다 이런 뜻이에요. 돈이 마르다. 아니 상평통보가 유통에 성공을 했는데 돈이 왜 마를까요? 왜 마를까요? 상평통보가 유통에 성공을 해서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돈맛을 알게 된 거예요. 돈맛을. 그래서 야 상평통보 이게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집 한 채 살려면 있죠. 쌀을 수백석, 수백석을 갖다 들고 갖다 줘야 집을 한 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동종꾸러미 하나만 딱 들고 가면 집을 살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화폐를 사람들이 돈을 상평통보로 구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아까워서 쓰지를 않는 거예요. 있어도 그러니까 안 쓰고 집에 짱 박는 게 유행을 했던 거야. 그래서 화폐를 찍어도 여기서도 찍고 해도 계속 화폐가 상평통보가 모자란 부족한 현상이 등장했던 거예요. 그게 전황 현상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폐가 기회져요. 돈이 기회져요. 그러면 물가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물가는. 원래 여러분 새우깡을 100원을 주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돈이 너무 귀해졌어. 그러면 새우깡의 값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시중에 돌고 있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래는 화폐 이만큼인데 물건 이만큼이 교환이 됐어. 근데 화폐가 요만큼만 이제 유통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짱 박아서. 그러면 화폐 이만큼이랑 물건 이만큼이랑 교환될 거니까 당연히 물건 값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디플레이션이라는 이상한 현상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조금씩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 전황이라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화폐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있죠. 화폐가 부족해지면서 디플레이라는 이상한 현상이 등장하게 되고 있죠. 이를 갖다가 비판하면서 패전론. 야, 돈을 쓰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 돈을 폐지하자는 있죠. 이익이라는 투덜이 스머프가 등장하게 돼요. 이익이라는 인물은 7인의 실학자 중에 하나로서 있죠. 중농학파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그리고 얘는 별명이 투덜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좋아하는 게 하나 없어요. 전부 다 싫어. 투덜. 그게 이익의 캐릭터예요. 이 이익이가 나 돈도 싫어 이렇게 했던 거예요. 돈 없애자. 왜 거지니까. 패전노.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상공업 중에 이제 수공업까지 연결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공업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공업이랑 비슷한데 손으로 직접 만드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좀 수준이 낮은 이런 그 공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근대 공업은 전부 수공업이죠. 뭐 공장이라든지 기계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공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공업은. 자.
조선 전기까지는 기본적으로 공장 안을 바탕으로, 안자는 장부 안자예요. 장부 안자. 여러분, 장부 안자. 나무에다 안전하게 기록을 해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이 바로 이제 1인 공장에서 수공업자들 얘기하거든요. 수공업자의 장부를 갖다, 명단을 갖다 작성해 놓고 있죠. 국가에서 이 수공업자들을 갖다 통제해가지고 국가에서 원하는 물건을 만드는 시스템. 그게 관용수공업이에요. 관용수공업. 그 수공업도 경제 현상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통제를 하는 거예요. 통제를 하는 거예요. 조선전기 그리고 이전 시대 때까지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이 수공업자들을 갖다 통제하려는 모습들, 공장 안을 만들어서 통제하려는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신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관용수공업, 국가적 차원에서 장인이나 노비들을 갖다 관리하면서 물건을 갖다 만들었던 겁니다. 고려도 마찬가지예요. 전기, 관용수공업, 공장안 작성해서, 그리고 조금 특이한 파트가 있었다면 고려는 관용수공업 말고도 있죠. 소수공업이 있었어요. 소수공업. 여러분, 소수공업 기억납니까? 향, 부국, 소 기억나죠? 소라는 마을이 특정한 물건을 만드는 마을이라고 했어요. 그게 소수공업이라는 특이한 현상도 등장하고, 하지만 소수공업도 결국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수공업을 갖다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려 후기로 가면 있죠.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고려라는 나라 자체가 거의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공업을 갖다 민간에서 주도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사원 수공업이라든지, 사원은 이제 절이죠. 절에서 이상한 거 다 만들어요. 술 만들어 팔고 있죠. 뭐 이상한 거 다 만들어 팔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수공업, 이런 것들. 국가적 관용 수공업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좀 예외적인 현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전기로 가면 나라가 이제 다시 바로 서면서 다시 이제 정상으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다시 있지 않습니까? 공장안 만들어가지고 관장, 관에 속해 있는 수공업자를 갖다 관장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관장들을 관리하는 모습 보이죠. 그러면서 이제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물건들을 갖다 얘들을 만들고 나면 그에 대한 대가로서 있죠. 일정량을 갖다 만들고 나면 너네 만들고 싶은 물건 만들어서 시장에 팔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먹고 살았어. 녹봉 지급하지 않습니다. 녹봉은 월급을 얘기하는 건데, 전근대는 있죠. 녹봉을 어지간해서는 안 줘요. 진짜 제대로 된 직업 군인이라든지 진짜 제대로 된 관료가 아니면 녹봉을 안 줘요. 수공업자들은 녹봉 안 줍니다. 대신에 이제 녹봉 대신에 일정 양을 만들어서 바치면 그 다음에 시장에 물건을 팔 수 있는 권한을 갖다 줬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가면 확 바뀝니다. 확 바뀌어요. 확 바뀌어요. 민간 영역, 경제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팽창을 하면서 국가가 이제 통제를 못해요. 통제를 못해요.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민영수공업의 시대가 열리게 돼요. 조선 후기 민영수공업이 2단계로 전개가 됩니다. 먼저는 이제 17세기 때는 있죠. 선대제 수공업이라는 민영수공업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선대제 수공업은 특징이 뭐냐면 주인공이 상인입니다. 상인이 주인공이에요. 상인이 있죠. 수공업자한테 찾아가가지고 먼저 있지 않습니까? 대가와 재료를 갖다 지급하는 거예요. 재료. 그러면서 상인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주세요 했던 수공업이 바로 선대제 수공업이에요. 선대제 수공업. 그러니까 상인이 주인공이 돼서 민영수공업을 갖다 이끌었던 게 조선 후기의 초기에 있죠. 선대제 수공업이요. 그 다음에 이게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더 지나고 그 다음 18세기 뭐 숙종이라든지 영종조 활동하던 요 시기 있지 않습니까? 숙종은 아니고 영종조 활동하던 요 시기로 가버리면 이제 독립수공업이라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이 독립이라는 단어가 뭐를 의미하냐면 수공업자가 상인으로부터 독립해버리는 거예요. 수공업자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수공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점을 만들어요. 점. 가게를 갖다가, 여러분 뭐 양화점, 양복점, 점 들어본 적 있죠? 점이 가게예요. 특정한 물건을 만드는 가게를 점이라고 불러요. 가구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있지 않습니까? 수공업자가 상인의 명령에 따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전문적으로 만들 수 있는 물건들을 갖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네가 필요하면 너네가 알아서 와서 이제 사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공업자가 상인으로부터, 상인 자본으로부터 독립했음을 갖다 보여주는 게 독립수공업이에요. 그리고 점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광업 들어갑니다. 상공업의 마지막 주제, 광업.
조선 전기까지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광업을 담당하였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조선 전기까지는 있죠. 모든 경제상들을 국가가 통제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관영 광업, 국가에서 광업을 주도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는 자연스럽게 이제 경제 영역이 너무 커졌으니까 이제 민간 영역 있죠. 민간 영역에 광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조선 후기 광업의 규모가 커졌던 이유는 뭐냐면 민영 수공업이 발달하면서 수공업 영역이 일단 팽창해 버렸던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일본 청가 교역을 하면서 있죠. 일본 청가 교역할 때 화폐로 쓰이는 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있죠. 민영 광업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주도하는 광업으로는 이 수요를 충당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 민영 광업을 갖다 이 당시에 뭐라고 불렀냐면 사채라 불렀어요. 채가 채굴이에요. 사가 민간이 채굴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채. 설점수세대라는 단어 조금 어렵긴 한데 미리 알아두세요. 요게 사채의 일종이에요. 사채의 일종. 가게를 갖다가 가게를 갖다 만들어주고 있죠. 세금을 갖다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있지 않습니까? 채굴을 허용해주고 세금을 거두는 제도. 그게 설정수세제, 사채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세금을 갖다 거두는 데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엄청 세금을 갖다 많이 때렸나 봐요. 많이. 그래가지고 있죠. 세금을 내기 싫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탈세를 했던 거예요. 그게 잠체예요. 잠자가 몰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몰래 채굴하다. 잠체. 성행.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 민영 광업이 활성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키워드가 덕대예요. 덕대. 여러분들 떡대 좋다. 떡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남자들 체격이 되게 좋은 이런 사람들 보고 떡대 좋다. 떡대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떡대라는 단어가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있죠. 광산 전문 운영가, 경영 전문가, 광산 경영 전문가를 갖다 떡대라 부릅니다. 이 채굴의 특징이 뭐냐면 저 산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안 사는 곳에 남자들끼리 수십 명 모여가지고 시커먼 막 이런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막 범죄자들도 있고 무식하고 막 되게 무서운 사람들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들을 갖다 통제를 하려면 있지 않습니까?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불가능한 거예요. 일반 돈을 가지고 있는 물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물주들이 샌님들이 이 거친 남자들을 갖다 통제하는 게 실제로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주가 직접 이 광산업을 갖다 주도했던 게 아니라 되게 체격이 좋고 카리스마가 있는 있죠. 광산 경영 전문가 덕대를 갖다 고용해가지고 덕대를 고용해서 민영 광업을 이끌어갔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영 전문가, 자본가 분리된 있죠. 경영 전문가가 새롭게 등장을 했던 거예요. 걔들이 떡대입니다. 떡대와 물주. 자, 다음 자료에서 나타난 시기의 경제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2형과 7패는 모두 난전이다. 자, 더 볼 거 없어요. 그냥 난공사가 나오면 그냥 조선후기예요. 조선후기. 도구행위도 조선후기. 그 다음에 또 없나? 원래 시험에서는 요것만 알면 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2형 7패도 이게 얘들이 동대문, 남대문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보고 이제 조선후기 사상가 난전의 바로 난공사 중 난사가 나왔네요. 시전상인의 특권을 위협받았다. 맞죠? 그러니까 난전이 바로 이제 시전의 이제 경쟁자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강경포, 원산포 이럴 필요 없다고 했어요. 포구 지역이 새로운 상업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포구를 이용하여 경강상인들이 선상활동을 활발하게 하였다. 역시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개무역을 하던 송상, 맞고요. 운송업, 조선업을 지배하면서 고상으로 성장하였다. 자, 여기서 운송업, 조선업은 송상이 아니라 다른 상인이랑 잘 어울리는 키워드예요. 누구랑 어울릴까요? 경강상인, 선상이라고 불리는 애들이랑 어울리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매칭이 안 됐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근데 좀 쉽게 나오면 요 오답 선지를 갖다 그냥 조선 천기 경제 현상을 주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거의 2시간 분을 제가 중간에 한번 잘랐어야 되는데 2시간 분을 갖다 연달아 해버렸네요. 근데 연달아서 이제 하고 원래 2시간 나누려고 했는데 제가 좀 중간에 이제 못 나눴나 봅니다. 2개 연결해서 그냥 아예 경제생활 완전히 완성해 버리고 있죠. 한 15분 쉬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강의 2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칠 거예요. 경제사만 마칠 겁니다. 문제풀이 강의 2개 남아있어요. 요거 하고 나면. 원래는 이제 이거 2개, 그 다음에 문제풀이 2개에서 4개 강의였는데 이 2개를 제가 결합해서 강의를 해버렸어요.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마지막 이제 경제사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 무역이에요, 무역. 무역과 관련해서는 시험에 출제되는 게 어느 시대 때 있죠? 어느 시대 때. 자, 어떤 나라와 어떤 물품들을 교류하였나, 뭐를 수입하고 뭐를 수출하였나,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리고 각 시대별로 대표적인 항구가 있는 경우가 있고 항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항구가 있는 경우는 이 항구들을 갖다가 특정 시대랑 연결을 갖다 해주셔야 돼요. 각 시대를 대표하는 항구가 있는 경우는 꼭 암기를 해달라. 근데 항구는 암기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빈출되고 근데 교육품은 이게 되게 복잡하고 교재마다 또 다 다르게 나와 있어요. 가지고 교육품에 대해서는 암기를 하기보다는 흐름을 갖다 이해를 해서 적용을 하는 형태로 접근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암기를 하면 끝이 안 나요. 그러니까 흐름을 어떻게 잡냐면 있죠. 우리랑 교역하는 국가들이 일단은 우리보다 선진국인 중국이 있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좀 수준이, 경제적 수준이 떨어지는 거란, 여진, 일본, 요런 국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는 있지 않습니까? 선진 문물, 그리고 또 사치품, 이런 물건들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얘들보다 더 선진 문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가로서 우리는 어떤 물건들을 갖다가 지불하냐면 우리만이 만들 수 있는 특산물들, 인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시대별 특산물이 조금씩 다른데 인삼은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특산품이에요. 우리 특산품. 그 다음에 이제 옷감이나 금은 있죠. 요거는 당대 화폐로 사용되는 애들이에요. 화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선진문물, 사치품을 받으면 우리 특산품이라든지 아니면 국제적으로 화폐로 통용될 수 있는 애들을 갖다 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보다 수준 낮은 애들이랑 교류할 때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얘들한테 선진문물을 갖다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생필품, 농기구, 식량은 선진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치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얘들 후진국 애들한테는 이게 사치품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들을 갖다 우리는 이제 선진문물과 같이 전해주고, 그러면 얘들은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즈네만이 생산할 수 있는 특산품 혹은 근본적인 가치를 가지는 화폐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들을 갖다 우리한테 지불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갖다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논리를 정해서 각 시대별로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삼국시대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삼국시대 뭐 우리 배웠던 상식적인 내용들 한번 이제 정리해보고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고구려는 이제 그 남북조와 이제 교류하였고 뭐 북방 민족과도 무역을 하였다. 뭐 고구려에 대한 기본적인 역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제는 남중국이랑 주로 친하게 지냈고 외화도 꾸준하게 교역을 하였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제에 대한 상시. 그리고 이제 신라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있지 않습니까? 바다가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신라가 이제 늦게 발전을 했죠. 초기에는 고구려 백제를 통해서 무역을 하였고요. 나중에 이제 진호왕이 당항성, 한강을 확보하고 당항성을 갖다 확보하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중국과 교류하는 모습 보여준다. 그리고 교류 물품은 애울 필요 없어요. 중국이랑은 중국에서 이제 사치품인 비단, 그리고 선진문물인 서적, 이런 것들이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 가치를 가지는 재화들, 그리고 우리 특산품, 고구려는 뭐 필요, 안 이상하죠. 고구려는 저 북쪽 땅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는 이 뭐 옷감이죠. 그 다음에 인삼, 우리 특산품. 그 다음에 금은 이 화폐 가치를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을 갖다 지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일본과 교류했다, 뭐 이거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고구려 특산품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 근본적인 화폐를 그 가치를 가진 애들, 그리고 뭐 얘들한테는 선진물, 이런 것들이 이제 넘겨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단이 조금, 비단은 중국의 원래 사치품이에요. 중국의 사치품. 그런데 우리도 비단을 생산했어요. 우리도 비단을 생산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어디야 그러니까 신라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사만에서 비단을 생산했다는 양잠, 누에라는 벌레에서 실이 나와요. 그 실로 이제 비단이라는 옷감을 갖다 짜는 거예요. 요게 이제 원래 중국의 특산물인데 우리도 비단을 갖다가 고대에 생산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비단 나왔다고 해서 크게 이상하다고 보실 필요 없어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북국 시대의 대외 교역과 관련된 내용들 정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무역은 있지 않습니까? 공무역이 중심이에요. 공무역.
공무역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요. 사무역도 일부 뭐 합법적, 불법적으로 이제 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이제 가장 대표적인 교육 국가인 중국 당나라 통일신라에 이 물품들을 애울 필요 없어요. 사치품, 선진문물들, 그리고 이제 우리 특산품, 요 세공품도 특산품이에요. 근본적 가치를 가지는 애들, 이런 식으로 교환이 이루어졌다. 애우지 말고 적용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당서 암기를 하세요. 각 시대별 대표 항구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통일신라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성, 이미 우리 삼국시대 공부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진흥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당성, 중국과의 직교역로를 차지하기 위해서 한강 하류를 갖다가 점령하였다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울산항은 있죠. 통일한 이후에 뜨는 항구예요. 경주 앞바다에 있는 경주의 항구라고 보시면 돼요. 울산항. 여기 보면 이제 신라인들이 이슬람인들이랑까지도 교류를 했다 하는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과도 이제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장보고란 인물이 청해진을 갖다 중심으로 서해 남해의 해상권을 장악하고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의 사절단도 파견하였다 하는 거 우리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런 장보고의 입지를 반영해주는 유명한 사료가 일본 승려 엔린에 있죠. 입당 구법 술랭기라는 사료가 있다 하는 것까지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 있지 않습니까? 신라가 그리고 이제 발해가 있죠. 당과 활발하게 교류했음을 보여주는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요 싼둥반도요, 싼둥반도. 요 싼둥반도에 신라인들이 만든 기구들이 있는 거예요. 뭐 신라방, 신라소, 신라간, 신라원 하면서 뭐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별하지 마세요. 신라자 들어가는 기구들이 만들어져요. 그나마 이제 좀 빈출되는 거 요 신라원이에요. 신라원이 신라인들이 만든 사찰, 절인데 가장 대표적인 사찰이 장보고가 만든 법화원이라는 사찰이에요. 법화원이라는 사찰. 그리고 여기 발해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발해라든지 신라 같은 나라들이 당과 교류했음을 보여주는 흔적들이 이 일대에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싼둥반도 덩조우라고 불리는 지역에. 그 다음에 이제 발해도 뭐 대당무역 했겠죠. 일본과도 무역을 했고, 뭐 신라랑도 교류를 했을 건데, 뭐 발해랑 교류한 흔적만, 지금, 중국과 당과 교류한 흔적만 조금 남아있는데, 이거 애울 필요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비단, 문방구, 이런 거 선진문물, 사치품들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특산품, 그리고 이제 발해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모피, 말 같은 특산품, 그리고 발해가 이제 불상이나 자기 산업이 발전을 했어요. 발해의 이불병자상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불병자상, 두 명의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있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불상이라고 있어요. 이 불상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로 만들었어요. 도자기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요 불상을 보면 그 발해가 불상과 자기를 잘 만들었구나 하는 걸 갖다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본도, 신라도, 그 다음에 뭐 조공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발해 오도 애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발해가 이제 여러 가지 길들을 만들어가지고 주변 국가들이랑 교류하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신라도 뭐 조공도 같은 게 이제 문왕 때 이제 설치됐던 게 꽤 유명하죠. 근데 뭐 다른 길들도 많았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자, 다음 이제 고려입니다. 고려. 고려도 있죠. 고려를 갖다가 대표하는 항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예성강 혹은 병난도란 기호로 표시가 됩니다. 예성강 병난도. 그래서 예성강 병난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그냥 고려시대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은근히 이걸 갖다 힌트로 해서 고려시대 뽑아내는 문제 유형들, 사료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거란과 여진의 압력으로 송가 교류가 위축되었다. 뭔 말이냐? 북방민족들이 융성을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중국 송나라와 교류의 압박을, 얘들이 송가 관계를 끊고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들 눈치 보느라고, 원래는 고려가 이렇게 송나라랑 교류를 했어요. 싼둥반도 쪽으로. 그런데 얘들 눈치 보느라고 저 밑으로 삥 둘러가지고 이제 찾아가는 모습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 다음에 뭐 아라비아 상인들도 고려에 찾아왔다. 아라비아 상인이 좀 특이한 것들을 많이 팔아요. 수은이라든지 향료 같은 거, 사치품들 이런 것들 많이 팝니다.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고려 중국과의 교역 내역,
이거 외우지 마세요. 비단, 문방구, 약재, 사치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선진물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수출했던 거는 인삼, 특산물, 금은 기본적인 근본적인 화폐. 그리고 나전칠기가 고려의 특산물이에요. 종이도 특산물. 특산물 아니면 근본적 가치를 가진 애들 전해주는 거죠. 거란 여진도 마찬가지요. 곡식 농기구가 있죠. 얘들한테는 뭐 선진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이제 수출하고, 그 다음에 얘들의 특산물인 말, 모피, 근본적인 가치를 갖는 애들을 대가로 받았던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죠. 곡식, 그리고 인삼, 서적 이런 거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입하는 거는 일본 특산물이 광물들이 많아요. 광물들. 혹은 이제 그 아라비아에서 들어온 향신료 있죠. 향신료라든지 황, 수은 같은 이런 광물들이 일본 특산물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고받았다. 외우지 마세요. 교재마다 다 다르게 나와요. 기본적인 흐름을 갖다 적용해보고 이거는 맞을 거 적당한데 이상하지 않은데 이건 너무 이상한데 결정적인 오류가 있는데 이렇게만 이제 구별하시면 됩니다. 외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무역. 아, 2시간 연달한다고 여러분들 힘들죠? 저도 좀 힘드네요. 근데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힘내요. 먼저 조선전기는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공무역이 중심이에요. 공무역이 중심이에요. 국가 간에 이제 경제 교류를 갖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막 하기는 못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명가 무역은 기본적으로 이제 조공 무역. 우리가 조공을 바치고 명나라에는 해사품을 갖다 우리한테 돌려주는 거죠. 근데 이제 조선 초기에 보면 조공품보다 해사품이 더 많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리를 추구하는 요런 이제 외교를 갖다 하였다 하는 얘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공 사절단이 있지 않습니까? 사절단 이 개개인이 있죠. 사행 무역을 하는 거예요. 사절단, 조공 사절단 애들에게 월급을 안 주거든요. 월급 대신에 특정한 양의 물건을 갖다 교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게 사행무역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역에 딸려 있는 사무역, 그게 이제 사행무역. 요런 형태로 무역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여진과 일본의 무역소라든지, 그리고 이제 외관 같은 거 있죠. 요런 거 설치해가지고 애들이랑 무역을 해줬고, 요거는 지네가 우리랑 하고 싶어서 요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설치해 준 거죠.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도 여전히 있죠. 공무역 하고 있어요. 근데 조선 후기는 이제 민간 영역이 이제 발달한다고 했어요. 사무역도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조선 후기 사무역이 활성화됐음을 보여주는 키워드가 바로 개시와 후시라는 키워드예요. 둘 다 시장이에요. 개시는 있지 않습니까? 합법적인 시장이에요. 합법적인 시장. 그리고 후시는 뒤에 몰래 숨어서 하는 불법적인 시장이에요. 근데 개시든 후시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조선 후기예요. 그러니까 청이라든지 일본과 합법적, 불법적 시장 교류를 갖다 했던 거예요. 민간에서. 그게 개시, 후시가 되는 겁니다. 먼저 청과의 관계 보겠습니다. 뭐 중간 개시, 후시, 뭐 책문, 후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중간 책문으로 굳이 안 외우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청과 교육하였다, 뭐 그리고 개시, 후시, 그럼 뭐 조선 후기 이제 대외무역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행무역도 여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 가면 이 청과의 사행무역이 특정한 형태로 자리 잡게 되는데 그게 팔포무역이에요. 팔포무역. 팔포무역은 무슨 말이냐면 인삼을 8포 싸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건을 청나라에서 파는 거예요. 팔고 그걸로 청나라에서 원하는 물건들을 사올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행단들에게. 그 다음에 뭐 수입 물품, 수출 물품 외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아는 상식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미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적용하면 만상, 유상, 송상 등이 있지 않습니까? 요런 이제 청가의 사무역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돼요. 일본도 마찬가지요. 외관, 개시우시. 뭐 외관 굳이 외울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수출품, 수입품.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동네 상인. 요게 이제 특징이죠. 근데 이미 배웠던 거죠. 그러니까 동네 상인이 일본과의 무역에 이제 많은 기여를 하였다. 자. 고려는 있죠. 국내 상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면서 대외무역도 활발해졌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려를 묻고 있어요. 고려의 대무역. 예성강 병남도 고려를 특징짓는 항구라고 했습니다. 맞고요. 송나라 상인뿐 아니라 아라비아 상인까지 왕래를 하였다. 고려의 아라비아 상인까지 왔어요. 신라도 마찬가지고요. 통일신라. 그 다음에 서해안 해로를 통해서 송나라로 종이, 인삼 등 수공업품과 토산물을 수출품 맞죠? 종이, 인삼 우리 특산품이에요. 그 다음에 한편 왕실과 귀족의 수요품을 수입하였다. 사치품들 이런 것들 수입하였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고려와 무역 추구했던 일본 11세기 후반부터 순황을 가져왔고 이런 거 우리 배운 바가 없어요. 그럼 지워버리세요. 그러니까 일본과 교류하였는데 순황을 일본 애들이 가져왔고 식량, 인삼, 서적을 가져갔다. 맞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북방의 여진과 교류하였는데 은, 모피, 말을 우리가 수출하였고 고려는 농기구, 곡식을 수입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오답을 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절대 애우면 안 돼요. 교재마다 진짜 교과서마다 다 달라요. 이걸 애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적용을 하십시오. 상식을 만들고 흐름을 만들고 그걸 갖다 적용하는 형태로 하셔야지 이 대외 교육은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경제 제도까지 끝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시간짜리를 우리가 한 거예요. 좀 시적으로 하니까 지금 4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5분 정도. 거의 한 17분 쉬고요. 4시 5분.